안녕하십니까. 인문화결전 김갑수입니다. 광화문이 복원됐죠. 그걸 계기로 우리 궁궐의 내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상처의 역사라고 표현이 되더군요. 조선 후기부터 시작해서요. 대한제국 시기 또 일제강점기가 있었고요. 그 후에 전란이 스쳐 지나가고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중건되고 파괴되고 옮겨지고 사라지고 이 내력들이 다 말하는 게 있겠죠. 오늘 인문화결전은요. 우리 궁궐 안에 녹아있는 사연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건축적으로 궁궐의 의미와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면서 가슴을 칠 일도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너무나 급하게 달려오는 사이 우리 궁궐은 여러 가지 근심 속에 상처 입으며 살아왔던 겁니다. 그 이야기 함께 나눠보시죠. 네,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 우동선 교수 모시고 얘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는 건축가 하면 되게 이제 공대 쪽으로 이제 이해를 하거든요. 네. 미술원 건축가시네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이제 건축이 공학하고 예술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는 일본의 영향으로 건축학과들이 대체로 공과대학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미술대학 안에 건축학과가 속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학교는 그래서 미술대학 안에 속해 있습니다. 네. 선생님 모시게 된 게요. 여기 책이 있습니다. 궁궐의 눈물, 100년의 침묵. 근데 딱 제목을 봐도요. 눈물이고 침묵이거든요. 네. 이 속에 무슨 분명히 사연이 많구나. 근데 좋은 사연, 긍정적인 사연 이런 것이기보다는 이 안에 어떤 슬픔의 내력이 배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추측이 가는데 대략 어떤 취지로 그 책을 쓰신 겁니까? 네, 본래 저와 저의 필자들은 그 회철의 역사를 좀 다루고 싶었습니다. 네, 회철이요? 예. 많이 쓰지 않는 용어인데요. 예, 이렇게 망가지고 부서진다는 뜻이겠죠. 예, 그리고 치워버리는 네, 것까지. 그렇죠. 예. 근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이 만들어지는 성립 과정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성립 과정과 붕괴 과정은 이렇게 같이 한데 묶어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궐이 어떻게 붕괴되었는가 그것을 잘 살펴보는 것이 근대가 어떻게 성립되었는가를 잘 살펴보는 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회철의 역사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특정 시기에 어떤 궁궐이 어떤 왕에 의해서 지어졌다라든지 이런 얘기는 우리가 여러 경로로 접합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소실되거나 없어진 것들 이런 것을 별로 이렇게 자료로서 접하지는 못했거든요. 어쨌거나 올해 광화문 중건되고서요. 사람들 그 앞에 많이 다니고 서울 상징으로서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숭례문, 광화문 참 이렇게 인상 깊은 건데 복원되는 과정 보시면서 어떻게 건축학자로서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요? 예, 광화문 복원은 그 대원군 때의 경복궁 중건의 원래 뜻을 살린다는 의미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까지 있었던 광화문이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만든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것이고 그 위치가 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방향과 위치를 잡는다는 의미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아지는데요. 그것이 경복궁의 정문으로서뿐만 아니라 그 앞에 면한 육저거리와도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중요한 도시 구조가 새로
원래대로 자리매김을 하는 어떤 첫 번째 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자, 이제 궁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궁하고 이제 궐이 합쳐진 거겠죠. 예. 이게 조선조를 상징하는 그런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마 이 궁궐이라고 여겨지는데, 글쎄요, 뭐 통치행위도 있고 신하들이 머무는 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두루두루 좀 일반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조금 더 심화된 지식을 좀 안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궁궐은 국왕이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통치를 위한 시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의 수도에서 가장 중요한 곳에 위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근데 국왕도 공인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한 사람의 개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왕이 생활하는 공간과 정문을 보는 공간,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그 뒷부분에는 이제 왕을 위한 정원이 놓이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세 부분으로 이제 구성된다고 보아지는데요. 경복궁의 경우에는 그 왕의 개인 공간과 정원 부분들을 모두 국왕을 위한 것으로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배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궁궐의 역할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왕이 이제 정무를 보는 것, 그다음에 뭐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이제 기본 생활인 거주 공간, 휴식 공간,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되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시대마다 쭉 이렇게 의미의 변천이 있을 거란 말이죠. 가령 바깥에서 오는 사신이나 이렇게 접대 공간으로서 뭐 잔치를 여는 곳으로 다양한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글쎄 이제 근대 사회에 접어들면서부터는 그 변화가 더 급속하리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궁궐의 용도의 변천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궁궐의 용도의 변천은 말씀하신 대로 국왕이 중심이 되어서 변화되었다고 보아지는데, 역시 그 국왕의 어떤 위상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고요. 네. 지적하신 부분은 근대에 들어와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는 것인데, 역시 그 서양인들이 많이 출입하게 되니까 서양인들을 위한 시설, 연회 시설, 그 사람들이 대기하는 공간,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궁궐 안에 서서히 들어서게 되면서 이쪽 그 국왕을 중심으로 한 시설들도 서양화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 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좌식 생활에서 입식 생활로의 변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서양식 가구라든지 전등이라든지 샹델리에라 이런 것들이 이제 궁궐 안에도 도입되는 현상이 근대에 들어서 보여집니다. 그렇죠. 고종이 뭐 커피도 마셨다, 뭐 전화 관련해서도 제가 뭐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많은 경우입니다. 제가 캄보디아 여행 갔다가 캄보디아 왕궁 앞에서 깜짝 놀랐었는데, 그 설명해 주시는 분도 그 얘기를 하더군요. 전통적인 이제 캄보디아의 그 우리식 그 궁궐인데 한가운데 프랑스 건축물이 떡하니 놓여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침탈의 과정을 그대로 상징하는 거라 하는데, 우리 그러니까 궁궐도 근대화되면서 근대 과정을 거쳐 오게 되면서 이제 일단 가제도구나 집기 이런 데에서 변화가 온다 말씀을 하셨군요. 아예 그 시설물이 들어서는 건 언제고 어떤 게 들어서게 됐나요? 시설물이 들어서는 것은 경복궁에서 관문각이라는 서양식 건물이 3층짜리로 오코루 뒤쪽에 들어오는 것이 최초의 예이고요. 덕수궁의 경우에는 상당한 수의 서양식 건물, 다시 말해서 양관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예, 예. 인문 사상을 응축한 인문어가 모여있는 사전, 인문어집. 오늘의 인문어집, 양관. 서양 각국의 공사관이나 영사관 혹은 양옥을 일컬는 말. 일제강점기 우리의 삶에 스며들었던 서양식 집, 양관. 오히려 양관이 깊게 스며든 경우는
바로 왕이 거쳐 궁궐 혹은 귀족의 집. 양관은 시대적 상징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우리 삶에 다가왔다. 편리성 때문에 선택되었으며 서양인과 일본인들이 자주 궁궐을 드나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양관 속에서 커피를 마시며 서양인을 대하는 왕의 모습은 그 상상만으로 애잔하다. 시대가 왕을 그 속에 앉혔다. 양관은 어쩌면 궁궐 중심의 자리에 우리 삶을 바꿔나갔던 하나의 점. 오늘의 인문어집 양관. 편리하지만 마음은 불편했던 그들의 건축 형태. 서서히 우리 생활로 파고들어와 우리 것이 된 문화. 하나의 점이 선이 되고 면이 되었다. 궁궐의 양관이 서민의 양옥이 되고 문화가 되었다. 궁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예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5대 궁궐이 되나요? 네, 그런 셈이죠. 네, 경복궁, 경희궁, 창덕궁, 창경궁, 그다음에 경운궁, 덕숭으로도 부르는 경운궁까지 이렇게 5개요. 각각의 그 설립 배경이라고 그럴까요? 조금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경복궁은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태조가 건립한 궁궐이죠. 그래서 경복궁은 정궁으로 자리하고 있었는데 태종이 왕이 되면서부터는 경복궁에서 있었던 왕자의 난등의 어떤 나쁜 기억 이런 것 때문에 이궁으로서 창덕궁을 만듭니다. 왕자의 난이 계기가 됐던 거군요. 아마도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옮겨간 거군요. 네, 그래서 창덕궁으로. 창덕궁을 옮겨가서 상덕궁을 사용하다가 성종대에 들어가서는 그 돌아가신 임금의 부인인, 그러니까 성종의 할머니 그런 분들이 많아져서 궁궐이 비좁게 되어서 창덕궁 동편에 창경궁을 많이 더 짓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창덕궁과 창경궁은 크게 나눠지진 않고 전체적으로 한 묶음으로 생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 이후에 서울을 수복한 다음에 경복궁이 불타고 없어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창덕궁에 주로 거처하다가 궁궐이 모자라니까 서쪽에다 경희궁을 짓게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다가 이제 고종 때 들어와서는 말씀하신 대로 경운궁을 건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5대 궁궐을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시대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궁궐의 숫자가 많아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수도에 궁궐이 너무 많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만큼 또 단일 왕조가 오래 갔다는 의미도 되겠네요. 그렇겠죠. 고종조 때 대원군에 의해서 경복궁이 이제 중건되는 거, 이건 뭐 학교 때 시험 보고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던 걸 기억하지 납니다. 당백전을 발행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요. 그 경복궁 중건 내령은 좀 자세히 좀 일러주시죠. 경복궁은 대원군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경복궁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에는 첫 번째로는 왕실의 존엄성을 보여주어야겠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선대 임금인 헌종과 익종이 경복궁의 중건에 의지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명분으로 삼아서 경복궁을 중건하게 되는데요. 대원군의 경복궁 중건은 원래 있었던 경복궁의 전체적인 얼개와 전각들의 명칭을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맨 처음 만들어진 경복궁보다는 훨씬 더 크고 많게 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뭐 경운궁 얘기는 아까도 잠깐 나눴습니다만 경운궁이 그러니까 황제 국가의 뭐 어떤 위상을 드높인다 뭐 이런 의미로 설립된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뒤에 즉조당을 태극전으로 바꾸어서 모든 전각들의 명칭들을 또 황제 위상에 걸맞게 만들었고요. 의례 역시 황제 위상에 걸맞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직단 같은 것도 중국의 예를 따라서 태사와
태직으로 명칭을 바꿉니다. 그 양관이 이제 경호군에 들어선다는데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걸 원한 겁니까? 그 부분이 이제 견해가 갈려지는데요. 아무래도 필요에 의해서 양관은 들어섰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예. 거기에 주로 관여한 건축가가 사바진이라는 러시아 건축가가 관여했습니다. 예. 자, 지난 3일 개천절인데 단기 4343년 개천대제라고 했어요. 이걸 원구단에서 지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선생님 말씀 속에 아까 녹아있던 것이긴 한데 이 원구단에서 천도제를 지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국가 위상과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자의 나라에서만 할 수 그렇죠. 있는 예. 것이었다는 것인데 좀 상세한 내력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면서 황제의 시설인 원구단을 만들고자 했는데요. 본래 중국의 전통에 따르면 그것이 원구단이 그 도성의 남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남교라고 부르는데 한양에서는 남별궁이 있었던 곳에 원구단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남별궁이 무엇이었냐면은 중국 사신이 와서 거처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신들이 와서 숙소로 사용하는 곳을 도리어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바뀌고 고종이 황제가 되면서 그것을 위한 원구단으로 삼는 것은 영운문을 부수고 독립문을 세우는 것처럼 네. 중국과 관련된 시설을 이렇게 거꾸로 그 황제와 관련된 시설로 만들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원구단은 형태가 어떤 거였나요? 원구단은 이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타라는 그 이유 때문에 둥근 테라스 형태의 단을 3단으로 두르고 그 위에 단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 제도는 중국의 천단과 매우 비슷한데요. 그 고종도 역시 그 명나라의 제도를 따라서 그렇게 원구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우리 궁궐의 순환사입니다. 뭐 별일이 많았던 모양인데 궁궐이 옮겨지고 궁궐 자리에 있던 건물, 그 전각 같은 게 궁궐 바깥으로 이동이 되고 뭐 심지어 뭐 팔리고 일본으로 옮겨져 가고 별일이 다 있었던 건데 이게 제가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니고 기가 막혀서 이제 이러는 건데요. 좀 두루두루 어떤 이제 일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그것은 이제 경희궁하고 경복궁의 경우에 가장 철저하게 회철이 되었다고 보아지는데요. 먼저 경복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그 국권이 상실되면서 경복궁을 관리하는 주체가 당연히 일본인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경복궁 안에서 여러 가지 박람회, 공진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또 나중에는 총독부 청사를 짓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임금과 신하들이 이 정사를 벌이던 거처이자 이제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이제 원래 핵심 공간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박람회를 열고 네. 뭐 이건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참 분개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아마 알고 또 노린 거겠죠. 이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네, 네. 그렇게 되면서 거기에 있었던 전각들이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목재 이상의 가치를 갖지 못하게 되니까 그것들을 이제 일반인에게 매각하고 또 일본으로 또 가져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 순환사를 하나하나 아마 짚어본다면 굉장히 많은 사연이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 몇 가지만 좀 들어보죠. 이 경희궁에 있었던 승정전이요. 예. 이게 동국대학교 안에 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그 경희궁도 역시 이제 폐허로 방치되었다가 잠상공사가라는 시설이 그 뽕나무를 길러서 생사를 생산하고자 그 뽕나무 밭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옛날 지도에는 거기에 이제 뽕나무 궁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숭정전의 경우에는 그 행각이 이제 곡물 창고로 방치되었다가 그것이 조계사에게 팔려 갔죠. 그래서 그것을 조계사가 가지고 있다가 동국대학 현재 군의 안에서 한번 70년대 한번 위치를 옮기죠. 그래서 지금은 사찰의 전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매각에 의해서 생겨난 일이군요. 그러니까 조계사 측에서 산 거군요, 그게. 근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또 하나 이제 얘기를 꺼내야 될 게 저도요, 간혹 창경원이라고 그럽니다. 나이가 이제 좀 있어서 그러는 건데, 창경궁 얘기인데, 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창경원이었으니까 의뢰 동물원으로 생각한 거죠. 내력에 대해서 아무 이제 인식이 없었던 건데, 그러다 생각해 보니 왕이 거처하던 공간을 동물 놀이터로 만드는 게 참, 동물원으로 만들었다는 게 참 희한한 거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창경궁이 창경원으로 돌변하는 일련의 과정이면 내용들은 어떻게 돼 있나요? 예, 이제 순종이 즉위하면서 거처를 경운궁에서 창덕궁으로 옮깁니다. 그럴 때 이미 그 보호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창덕궁의 전각을 수리하면서 무언가 순종 황제를 기쁘게 해줄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이 사람들이 찾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창경궁에 동물원과 식물원 등을 넣는 공사를 그 창덕궁 수리공사 함께 벌였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박물관에 관한 도면이 최근에 장서각에서 발견되었는데요. 그 제목을 제실 박물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실이라면 황제를 말하는 건데, 황실을 말하는 것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작은 황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이 연대를 100년 이상 올려잡게 되는 근거도 그 도면에 있습니다. 여하간 박물관의 설치에 관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식물원을 설계하는데 식물원이 들어서게 되는데, 식물원에는 대형 온실이 들어서게 되죠. 그것이 동양 최대라고 말해지는데요. 대체로 일반적으로 온실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에서 확장하는 유럽 제국의 영토에서 가져온 열대 식물들을, 전리품으로서의 열대 식물들을 진열하는 곳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식물이 야자수가 되겠는데요. 그런 온실을 건립한다는 것은 근대 국가 일본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 희귀한 동물들을 모아서 동물원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동물원과 식물원과 박물관 그리고 도서고라고 하는 근대의 학문 체계의 분류에 관한 시설들이 이렇게 그 창경원에 들어서게 됩니다. 네. 이것이 차지하는 의미는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망해가는 조선 왕조와 근대의 새로운 시설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이중성이 한 곳에 자리잡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한 나라의 궁궐에 어떤 근대적인 시설을 넣음으로써 이전 왕조를 뭔가 좀 이렇게 격화하려는 의도와 더불어 어떤 근대를 가지고 온 일본에 대한 어떤 무의식적인 동경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좀 더 살펴보면 이게 그렇게 시행을 시킨 게 또 히로부미죠. 예. 일본의 우에노 공원 네. 저도 여러 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 방대한 이제 그런 건데 그게 다 이 또 히로부미의 어떤 이제 설계 계획이었었다는 건데 그 의미가 뭡니까? 그 우에노 공원의 경우에는 원래 우에노 공원이 도쿠가와 막부의 장군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절하고 신사가 들어서 있는 곳인데요. 그 명치 정부가 도쿄로 입성하면서 에도로 입성하면서 그 장군에 충성하는 군대와 마지막으로 일전을 벌인 곳이 우에노 공원입니다. 네. 그래서 에도 정부로
에도 막부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장소인데 그곳에다 이제 문화적인 시설인 박물관과 동물원을 집어 넣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장소의 정치학이랄까 그런 것이 창경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벌어진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어릴 땐 모든 게 달랐어요. 그땐 그랬지 하며 고개를 주걱거리는 사람들에게는 향수가 느껴집니다. 아, 맞아요. 그땐 추억이 있었죠. 아버지를 따라 도심을 다니며 눈이 휘둥그레진 경험, 그리고 어머니가 떠준 니트 코트를 입고 친구들과 쏘다니던 일. 또 참 그 창경원이 있었어요. 창경원이요? 우리의 5대 궁궐 중 하나인 창경궁을 말하는 거죠. 아름답고 아늑한 때를 간직한 창경궁은 우리에게 자연의 비밀을 전해주는 듯하지요. 근데 창경궁이 왜 떠오르셨습니까? 아, 그때 1년에 한 번 어린이날이 되면 아버지를 따라 창경원을 갔어요. 사이다와 김밥을 사들고 아버지를 따라 창경원을 가면 동물도 보고 가끔은 놀이기구도 타고 그랬죠. 어찌나 좋았던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이 창경원이랑 어린이 대공원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어디 가요? 하면 아빠가 말했지요. 창경원 가지. 그땐 아빠가 넘버원이었습니다. 아하, 그러셨군요.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창경궁은 중심 궁궐은 아니었습니다. 동궐 중 하나였죠. 사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창경궁과 창덕궁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궁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창경원을 설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창경궁과 창덕궁을 철저히 분리해 두 개의 궁궐로 만든 것이죠. 역사적 견해 중 하나입니다. 실제 1908년 한 일본인의 설계도를 보면 분리하여 측량한 것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전 그저 좋기만 했죠. 근데 왜 동물원이 궁궐에 있지? 박물관이 임금이 살던 궁궐 안에 있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마냥 어렵고 마냥 좋았을 뿐이에요. 철이 없던 거군요. 아, 아닙니다. 어떤 어른도 그걸 가르쳐 준 적이 없었습니다. 전 그때 어렸으니까요. 네, 우린 어렸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의 비밀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본래의 모습대로 돌아온 것이 참 다행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의 의도만은 더 정확히 알았으면 합니다. 일본은 동물원을 만들면서 이런 의도를 붙입니다. 취미 부여, 지식 공급, 고상한 오락. 과연 그러했을까요? 동물을 보는 것이 고상한 오락입니까? 그들은 그러한 의도를 전면에 내걸고 우리의 궁궐을 오락거리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동물원 책임자는 누구였습니까? 책임자도 일본인이었나요? 준비는 한국인이 했습니다. 한국인 유한성이라는 사람이 동물원을 준비했지요. 그리고 책임자는 동물원 주임인 오카다 노부토시였습니다. 1912년에는 동물원에 하마를 들여왔다고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영친왕이 1918년 1월 19일 도쿄의 동물원에도 없는 하마가 있다며
신기해하며 촬영을 하기도 했어요. 비극적이지요. 그렇습니다. 비극적입니다. 우리들 일반인이야 그렇다 쳐도 왕께서 그러한 일본의 의도에 노란한 셈이니 참으로 슬프군요. 하마를 들여와 좋아한 임금의 모습은 어쩌면 순진하기까지 합니다. 마치 저희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그저 좋아 창경원에서 펄쩍펄쩍 뛰놀던 모습이 그려지는군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궁궐이 왜 개방되었고 왜 그곳에 동물원이 생겨났는지. 네, 중요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이루어진 것들이 저희 40대의 어린 시절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두려울 따름입니다. 민족적 자존감을 세워야겠죠. 곳곳을 잘 보겠습니다. 제 마음도 살피겠습니다. 일제가 남기고 간 그 무엇이 있다면 당연히 알아야겠죠. 네, 그래요. 그 일을 우리가 해내야겠죠. 잘 해낼 수 있을 겁니다. 벌써 그 일이 시작되었으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좀 냉정한 비교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가령 경복궁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궁궐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 관점을 갖고 만약에 중국의 자금성을 들여다보면 이제 뭐 규모에서나 뭐에서나 이제 질리는 심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한없이 초라하고 또 초라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뭐 규모만으로 설명할 것이냐 또 다른 많은 관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지금 우리 궁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정리를 하고 이런 입장이시란 말이죠. 우리가 우리 것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는 명분도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것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우리 것이기 때문만이 아닌 객관화시켜 놓고 봤을 때 우리 궁궐의 어떤 좋은 요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자랑 삼아 생각할 만한 거리 같은 것들이 있다면 어떤 걸 찾을 수 있을까요? 예, 매우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도 뭐 그 한국 궁궐이 또 뭐 크게 말해선 한국 건축이 절대적으로 아름답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경복궁하고 중국의 자금성을 비교한다면 규모로서는 물론 비교가 안 되겠죠. 그렇지만 자금성이 어떤 없는 벌판에 없는 그 중국의 대지에 억지로 인공적인 축을 만들어서 거대한 벽을 만들었고 산을 만들었다면 경복궁은 한양이 가진 자연지세를 잘 이용해서 뭔가 자금성에 비해서는 아기자기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오래된 건물 가보면 그냥 원래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시설이. 뭐 주변을 다 정리해갖고 딱 밀어붙이고 올린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는 그 느낌 말이죠.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대상물이 회철이라고 표현한 그냥 자꾸만 망가지고 잘못되고 했던 그 역사에 집중한 이제 저서를 내셨으니까 더 그 관심을 가서 질문을 갖게 되죠. 고종 같은 경우는 사실 참 기구하다고 얘기해도 되겠죠. 많은 궁궐을 옮겨 산 거죠. 어떤 데를 이렇게 옮겨 살게 됐던 건가요? 예, 조선 왕조는 특이하게도 양궐 체제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양궐 그러니까 두 개의 궁궐을 사용하는 걸 사용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궁궐은 정궁으로 사용하고 네. 다른 궁궐은 이궁으로 사용해서 번갈아서 이렇게 사용하는 전통이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종은 이렇게 경복궁, 창덕궁, 경운궁 이렇게 옮겨 다니게 되었는데 각각 뭐 슬픈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슬프다고 하면 좀 뭐 하겠지만 어떤 불우한 사건들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네. 예를 들면 창덕궁에서는 갑신정변을 맞이하게 되고 경복궁에서는 민비가 시해당하는 을미사변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가는 아관파전이라는 일찍이 역사에 없었던 미중위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국왕이 다른 나라 공사관에 들어가서 한다. 네. 그러면서 경운궁을 지으면서 이제 환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고종이 이렇게 궁궐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은 어떤 우리 한국 근대의 슬픈 역사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겠죠. 예. 근데 이제 국왕만 옮겨 다녀 산 게 아니고 국왕이 살았던 그 건물도 많이 옮겨 다녔다 하는 거예요. 전각이 보니까 통계 나온 거 보니까 356동이 이동되거나 없어지거나 했다는 건데 이 정도면 뭐 끔찍한 숫자인데 그게 대략 어떤 내용입니까? 그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 네. 다른 궁궐에 비해서 작은 대지에 훨씬 더 많은 전각들을 조밀하게 건설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왕실의 존엄을 보이는데 유리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복궁은 다른 궁궐에 비해서 훨씬 더 과밀하게 밀집되어 있는 궁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국권의 상실과 더불어 팔려나가게 된 것이죠. 더러 중요한 정각들은 추적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경복궁 뒤쪽에 있었던 육문당과 육무단은 어떤 특정 종교시설에 팔려가서 지금 지방에 가 있고요. 네. 그렇지만 그리고 뭐 어떤 건물은 일본에 팔려갔다가 그 기단하고 초석만 다시 되돌아오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정각들은 어디로 갔는지 알 도리도 없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게요. 옛날에 무슨 건축 설계도가 있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으니까 이 356개의 전각들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 전 원래의 형태 복원을 하고자 하면 처음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아야 될 텐데 그런 자료가 있나요? 다행스럽게도 경복궁에 대해서는 북골 도형이라는 평면도 전체 배치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커다란 종이에 그 붉은색 먹물로 전각들의 모양을 그린 것인데 칸수와 그다음에 방과 대청과 부엌 이런 것들의 용도까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년 동안 복원 공사할 때 그게 뭐 거의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광화문 복원되고 그 앞에 사람이 더 많아진 것 같거든요. 광화문 광장과 이렇게 연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선생님은 그 광경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일단 어떤 생각이 드세요? 광화문 광장과 광화문을 바라보는 사람들 향해서 아마 건축학자로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으세요. 예, 이제 광화문이 복원되면서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경복궁과 이전의 육조거리가 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는 그 광화문이 단지 하나의 문이 아니라 어떤 경복궁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얼굴이고 또 광화문 앞쪽으로 난 육조거리와 그 주변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경관 요소이기 때문에 네. 광화문을 단지 하나의 문이 아니라 그 주변에 한양이라고 하는 도시구조의 중요한 요소라고 봐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광화문 복원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역사의 복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누구나 이제 다 동의를 해요. 근데 세월과 함께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이제 뭐 도면상의 자취만 남은 것들, 이 모든 것을 다시 오늘날 재현해야 된다, 다시 지어야 된다 그런다면 이것도 또 역사를 거꾸로 사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복원이 필요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역사의 자취와 함께 이제 떠나보내야 될 것도 있을 텐데, 우리 궁궐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좀 연구해 보신 입장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복원을 왜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보다 많은 토론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복원할 때 항상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어떤 해당되는 건물이 가장 전성기 때의 모습, 가장 좋았을 때의 모습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어떤 하나의 시점으로 복원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그렇다면 그 시점만 중요하고 그 이후의 시대는 무시해도 좋은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원은 철저하게 자료에 기초해서 그 다음에 많은 토론과 연구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본래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복원도 볼거리가 없다. 그 다음에 관광 자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행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복원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 비단 건축학자들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토론과 어떤 심사숙고를 거쳐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우리 궁궐을 통해서도 우리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고 또 이 연구를 통해서는 우리 건축물, 오늘 현대 건축물이 가야 될 방향에 끊임없는 이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요소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 가지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우리 궁궐의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우동선 교수와 더불어서 우리 궁궐에 배어있는 내력을 들어봤습니다. 익숙치 않은 새로운 낱말 하나 알게 됐죠. 후해철, 부서지고 치워버렸다 하는 그런 건데 우리 궁궐이 바로 그렇게 되어왔던 겁니다. 특히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일제 강점 기간을 들어서 말이죠. 집중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근데 뭐 그때뿐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독을 대고 또 불에 타고 뭐 온갖 일이 우리 문화재 전반에 걸쳐서 계속 벌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우리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그 역사의 채취를 보여주는 문화유산들을 바라볼 때마다 좀 복잡한 상념에 접어들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 시간 날 때 어디 가는 중에 문화유적지 많이 갑니다. 궁궐도 물론이고요. 거기서 디카들 참 일상적으로 많이 찍게 되는데 우리 인식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그냥 단순한 시설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문화유적에 배어있는 이제 역사를 함께 이해하면서 보자 하는 것들이 일반화돼 있지 않습니까? 디카를 갖고 활용해서 사진을 찍는다 하더라도 말이죠. 이제 경복궁에 가서 창경궁에 가서 또는 어떤 곳에 가서 그 안에 배어 있었던 내력, 눈물의 역사 이런 것도 함께 포착해낼 수 있다면 좀 더 의미 있는 사진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계절이 가을입니다. 봄서부터 여름을 거쳐 계속 고여왔던 것들이 이제 흘러내리는 누수의 계절일 수도 있는 건데요. 궁궐에 담겨있는 눈물도 포착할 수 있는 안목이며 시선들, 이런 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마감하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국대 사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박은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 꿈은 역사학자가 되는 것이 꿈인데요. 저는 우리나라 문화재에도 관심이 많아서 학교에서도 문화재 관련 동아리에 들어서 틈틈이 친구들과 답사를 다니고 교수님과 함께 토론도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도 이렇게 그 왕족이 살았던 궁궐이 이렇게 되게 잘 보존되어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궁궐 같은 경우에는 민족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또 이 속에서는 성공의 역사도 있고 실패도 역사도 담겨 있기 때문에 이 궁궐에서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의 상징이었던 궁궐이나 그런 유물들을 잘 복원을 했었어야 되는데 당시에는 경제 개발이 가장 시급했기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소홀히 해서 여태 지금 21세기가 와서야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보건 사업 같은 경우도 조금 이렇게 여유를 두고 차근차근 진행했으면은 좀 더 그 당시와 원형에 가까운 복원이 이루어졌을 수 있을 텐데 약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결부되면서 너무 성급하게 복원이 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저는 일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대한민국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경복궁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궁궐을 이렇게 외국인이 봤을 때 우리나라의 뭔가 상징적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국민에게도 아 우리는 뭐 조선시대 때 경복궁이 있고 뭐 덕수궁이 있었다 이렇게 뭔가 자긍심을 느끼게 해주는 어떤 일종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옛것을 답사하는 의미 말고도 그 속에서 교훈을 찾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궁궐을 거니는 걸 보면은 과연 저 사람들은 여기 우리 궁궐에서 있었던 역사를 어느 정도 알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덕수궁에서는 고종 황제가 가장 주 무대가 되었던 공간이고 경복궁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법궁이었다 이런 거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과연 그럴지 의문인데 그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경치만 보시고 이렇게 관람만 하시고 가지 마시고 그 안에서 한국이란 나라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거쳐서 지금까지 이르렀는지를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수궁이 위치한 정동은 역사도시 서울의 가장 핵심적인 곳임에도 오랫동안 서울 시민의 뇌리에서 잊혀진 공간이었다. 도시 공간의 여백과 같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동과 덕수궁의 이러한 현실은 덕수궁과 관련된 한국 근현대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우리는 우리의 근대사를 지키지 못했던 것이다. 조선을 강탈하여 식민지화한 제국주의 국가 일본, 그들이 짜놓은 역사의 틀 속에서 진행된 일본의 근대사는 있어도 근대 국가를 건설고자 했던 우리의 근대사, 식민지화에 대항했던 근대의 조선의 역사는 사라지고 말았다. 이 본문을 봤을 때 덕수궁을 중심으로 우리 구한말 대한제국의 역사를 되게 가슴 아프게 요약을 해서 써놓은 것 같아서 읽게 되었고요. 이것을 읽고 나니까 정말 올해가 딱 2010년인데 딱 100년 전에 경술국치가 있었잖아요.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날. 그러니까 되게 뭔가 현실적으로도 결부되는 게 많아서 느낀 점이 많았고요. 우리가 이제는 좀 과거사가 아픈 기억도 있지만 좀 창피하고 좀 굴욕적인 역사도 기억을 해서 앞으로는 우리 후손들이 이런 나라를 잇는 서름을 겪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